자, 이제 우리가 수업으로 시작을 합시다. 여러분들 어제 그게 뭐야? 내가 저녁 때 올렸던 이완 씨 거 들어봤어요, 전부? 네. 들어는 봤어요. 미순이는. 예. 그 들으면서 그렇지. 미순아. 그러니까 네. 몇 문장 듣고 나면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전체 소감을 한번 말해봐봐. 들으면서 음. 저렇게 변명이 많을까? 그런 생각. 그리고 왜 이렇게 막 돌에 대한 거, 그 돌이 그 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 막 자기 힘들었던 거, 점 하나에 대해서 그게 그냥이 아니고 그걸 하려면 몇 달이 걸리고 치르고 말하고 막 이런 좀 해명하는 이 변명 같은 게 좀 구차하게 느껴졌고 그 뭐랄까. 그 말하고자 하는 건 뭔지는 알겠어. 내가 그 나오시마에서 봤던 돌덩이하고 쇠덩이에 그 하나 띠고당 갖다 놓고 내가 확 분노해갖고 난 그거에 대한 이 사람이 뭘 표현하고자 하는데 알겠는데 물론 언니 같은 분들은 그 여백개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이 간다 그러는데 너는 내가 문제에서 공감을 못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이 그림을 본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아직 보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관람자로서 실패하고 왔구나라는 그 생각도 들지만 저렇게 구구절절하고 근데 물론 좋았던 면도 있어요. 베르사유 궁전에 했던 미순아, 설치물을 그건 너 저기 그 인터넷 좀 한 번 더 체크해 봐봐. 안 들려. 와 하고 진짜 입이 쫙 벌어지더라고. 이 사람이 인터넷이 끊겨. 소리가. 그래? 너 그거 저기 빠졌나 한번 체크해 봐봐. 지난번에 그 빠져서 안 됐었잖아. 뭔가가 있긴 있는 거. 창훈아. 뭔가 그러네. 여기 뭐 그러네. 여기 선이 뭐가 있어. 잠깐만요. 자자자. 아니야 될 것 같아. 됐어요? 또 봤어? 네, 잘 됐어요. 이제 어쨌든 이제 잘 들리겠지? 그 베르사유 궁전에서의 그 무지개를 보면서 그거는 좋다고 이제 거기까지는 들렸어. 그러면서 그러면 나오시마도 이 사람이 거기에 맞는 설치물을 갖다 놨을 텐데 보니까 거기도 뭐 일주일이고 뭐 얼마고 계속 돌면서 거기에 맞는 그 공간에 맞는 이제 설치물을 하느라고 생각을 해서 뭐 20년 전에 뭐 일본에서 봤던 묵은지게 생각이 나서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오시마도 이 사람이 거기에 맞는 공간미 여백 그거를 갖다가 하고 싶어서 갖다 놓은 걸 텐데 그때 글쎄 뭐 다시 가서 봐야 될 것 같은 그때 내가 너무 안에 점 하나 찍은 거에 분노해갖고 나와갖고서 그러고 또 바뀌면 저건 또 뭐야 이래서 무슨 돌덩이랑 쇠덩이가 들었고 별 지랄을 막 분노해서 분노만 생각이 나 막. 그 분노가 네 기억 속에 굉장히 강하게 있는 것 같아. 굉장히 강했어요. 이거를 꽤 비싼 관람료를 내고 이제 셋이 들어가서 봤거든. 그 분노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감상에 대한 건 별로 기억이 안 나고 그때 하고 지금은 내가 물론 보는 이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태도가 좀 많이 바뀌었으니까 좀 다시 보면 어떨지 몰라도 근데 이 사람의 그 유튜브는 하고자 하는 말이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좀 난 되게 좀 구차하게 좀 느껴졌어. 이게 이제 같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이거는 주장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들렸어. 똑같은 말인데. 근데 또 누군가는 나는 그 유튜브를 들으면서 역시 유한 선생님 내가 생각했던 그분이 맞네 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 이 사람 진짜 리스트의 상위권에 속해. 나한테는. 좋아하는 작가 리스트 상위권에 속하는 것에 도장 찍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언니는 이유연 선생님하고 개인적인 안목을 튼 사이예요? 아니야. 몰라 나는 그 사람. 그 사람 모르고 작품을 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전부 어떻게 들었는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내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고 지연이는 어땠어?
뭐 특별한 감흥이 없고 자기 전에 틀어놓고 잤거든요. 그러니까 자다가 듣다가 자다가 듣다가 특별한 건 없었어요. 생각보다 길었지. 응. 정혜는.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그 자기 그 작업한 거를 그렇게 그렇게 말로 전달되어지는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지은 쌤도 아까 전시 얘기했지만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었죠. 저는 그 이원 선생님 작품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난주 수업을 하고 한 일주일 내내 예술이라는 예술을 어떻게 이 말로서 정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봤었어요. 도대체 예술은 뭔가? 우리가 지금 예술에 관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혼자서 생각을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내가 내렸던 어떤 예술은 이런 것일 거야 하고 생각을 하면서 내렸던 어떤 그런 것들을 그 이완 선생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게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네. 지금 그 미순쌤은 그게 변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게 변명으로 안 들리고 이 모르는 사람들을 자기가 아는 공간으로 이끌려고 하는 굉장히 그 노력, 의지 이런 것들이 보였고 그분의 그 예술 활동이나 뭐 이런 작품들을 내가 직접 보지는 이거 점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그거는 봤었는데 그 구조물 해놓은 거 있잖아요. 돌하고 철판하고 뭐 이런 것들은 못 봤거든요. 근데 그걸 직접 보면 굉장히 이해가 갈 것 같고 정말 이 여백이나 이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참 설명을 참 잘하셨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시키는데 참 이 강의가 굉장히 유익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캠퍼스를 벨기에에서 갖고 오고 막 이런 설명조차도 왜 이렇게 나는 추잡스러워 보였는데 막. 그게 이제 공감이 안 가니까 그렇게 내가 워낙 싫어하는 사람의 작품을 맞아요. 설명하니까 그래서 캠퍼스가 이게 이렇게 들을 때부터 이제 마음이 반항의가 있는 거야. 열렸던 거지. 거부감이 있는 거야. 마음이 그게 닫힌 때문에 상태에서 그런지, 들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것도 그렇게 거부감이 심한 저 만화에 대한 것도 이렇게 막 설명하는 게 그냥 그 예술 작품은 좋은 거는 그냥 와닿아야지. 설명이 물론 현대 작품 설명이 필요한 작품이 많지만 해설이 필요한 그냥 뭔가가 이렇게 느껴져야지. 저렇게 뭐 설명을 하고 그래야지 되나? 뭐 근데 그것도 막 그렇게 근데 그 저마다 찍기가 뭐 이렇게 힘들고 어쩌고 뭐 캠퍼스도 보통 캠퍼스가 아니고 막 이 돌 하나 찾는데 얼마나 막 이런 설명을 하는 게 난 되게 구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미순아. 그걸 구차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같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똑같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들렸어. 부정적인 시각으로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일단 한번 차단이 돼 버렸어. 그 이원 선생님의 작품과 너의 감정이 이렇게 접화가 되는 부분에서 접하는커녕 그냥 더 이렇게 발로 팡 차버렸어. 첫 번째 인상이. 왜 그랬느냐면 어쩌면은 비싼 돈을 주고 일본 거기까지 가서 갔기 때문에 나름의 그 기대감이 있었을 거라고. 그게 뭔진 모르지만 기대감이 있었을 것인데 그 기대감 때문에 더 말하자면 배신당한 느낌인 거지. 아무 기대감 없이 봤으면 저건 뭐야 돌멩인가 봐 그러고 이렇게 갔을 텐데 내 안에서 이완 선생님의 어떤 그 작품에 대해서 뭔가 느낄 것이다라는 그게 우리가 왜 누군가한테 실망하는 것도 기대가 있을 때 실망하는 거잖아. 내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남한테는 잘할 수 있어. 가족이라서 힘들지. 남하고는 잘 지낼 수 있는데 가족이라서 지내기 힘들 수 있는 거야. 가족은 그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그것하고 나는 너무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일단 그런데 첫인상이 너무 싫었던 거야.
배신감 같은 내가 느낌이 이완에 대해서 일도 모를 때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가이기 때문에 그 일본에서 이 사람의 전시장이 있고 미술관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왜 다른 정보는 일도 없었어요. 어떤 그림, 뭐 무슨 작품을 하는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기대감이라고. 그 기대감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알아보려고라도 할 텐데, 아유, 저 뭐야 진짜. 지가 그린 것도 아니고, 일단 그린 것도 아니고, 지가 만든 것도 아닌 거 띡 갖다 놓고 작품이라니. 여기에 네가 1차적으로 반응, 이게 확 이렇게 쳐져 버렸다고. 예술에 대한, 미술 작품에 대한 너 관념에서 벗어난 거 일단.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수업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미순이가 좋아하는 작품은 누가 봐도 금방 알 것 같은, 응? 일단 그 정의하고 어느 부분에서 통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잘 그리든지. 아니에요. 내 유영국의 산도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직 다 얘기 안 했어. 잘 그리든지 뭔가 너를 확 이끄는 그 무엇이든지 있어야지 되는데 뭔가 이끄는 요소가 너는 찾아냈다고. 아, 난 색에 굉장히 민감하구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네 걸 발견을 해나갔단 말이야. 아직까지 그러니까 비구상까지도 받아들여져. 색이 있으면 유영국의 걸 받아들이듯이. 피카소 같은 경우 진짜 인간 쓰레기지만 그래도 진짜 작품, 감동스러운 작품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네가 이해가 되고 네가 허용되는 부분 안에서는 굉장히 이제 포용력이 넓어져. 그런데 그 전에 거기까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일단 쳐버리는데 얘는 처음부터 너무 세게 쳐버려진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우리끼리 해도 네가 아마 그거 부산 시립미술관 가면 안 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산 시립미술관의 별관에 이완 전시장이 있어. 그리고 야외에 그 철거 돌멩이 그게 1점, 2점, 3점이 있어. 그런데 거기에서는 나도 굉장히 실망을 좀 했거든. 그 어디야, 그 나오시마에 있는 것하고는 기운이 정말 많이 달라. 이거는 이제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백이라는 것은 이걸 갖다 놓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익숙해져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얼르면서 노는 거거든, 같이. 달래기도 하고. 그랬을 때 낯가림이 이제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 그게 이제 자기만 아는 거야, 일단. 본인만 아는 거야. 아, 이제 얘가 안심이 됐구나. 그래서 지 모습을 지가 드러내고 있구나. 이제 됐어. 엄마가 아이 이렇게 달랬듯이. 거기서 그 얘기했잖아. 이거 나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것이 부산에 있는 그 공간하고는 내가 볼 때는 선생님이 과연 부산에서 그렇게 놀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한테는 안 와서 봤어. 내가 그걸로 지금 3번 가서 봤는데 3번 다 나한테 안 와서 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부 다른 건데 네가 같은 다른 곳에서 보지 말고 나오시마에 가서 다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는 좀 더 두고 봐야지 될 것 같아.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사물 자체를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추구하는 거지만 이때 그 사물 자체라는 게 객관적인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니야. 그 왜곡되어 있는 것이 쓰러지고서 그 최광진 씨 편대로라면은 그 사물에서 나오는 기운과 내 안에서 나오는 기운이 접화되면서 피어나는 그것을 보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작품은 이미 작가를 떠나는 거야. 이완을 떠나고 그 작품에서 흘러나는 그 기운. 그러니까 네가 추잡스럽게 왜 이렇게 변명하듯이 말하는 그 점을 찍는 그 행위에 대한 설명은 그 점,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감동을 주는 멘트라고. 그 점 하나를 찍기 위해서 그 이완 쌤슨 양의 예술이라는 책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이 점을 하나 이렇게 찍기, 거기서 그러잖아. 붓도 새로 사고 물감도 내가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개 하나가 탄생되기 위해서 온전하게 쏟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지. 그것은 변명이 아니야. 최소한 이거는 내가 미순이한테 단호하게 말하고 싶은 건데, 그게 네 말 맞다는 그런 변명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미쳤냐? 그렇게 다 못났냐?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세계적인 작가로 그 사람들한테 수양을 받을 수 있겠어? 일반적으로 우리 대중들은 그건 어쩔 수 없어. 대중의 속성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유명하면 일단 잘 보려고 하는 의지는 있어, 분명히. 그 이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을 때라면 까지 스쳐 지나갈 법한데,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래 라면 우리가 전시장에 가면 왠지 그것을 뭔가 거기에서 내가 느껴야지 된다라는 그 선입견을 갖고서 보려는 의지를 내잖아.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것이 모든 그 사람의 그러한 허위의식이 그 사람의 세계적인 작가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야. 최소한 그 사람이 얘기를 했듯이 그 얘기 속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베르사유의 이것을 보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드디어 소통이 웬만히 됐구나 라를 느낀다. 근데 초창기에는 어떤 비엔날레에 갔을 때 어떤 기자가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이 딱 누가 질문하는 것 같았어. 전시장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작품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던 그 에피소드 있었잖아. 그래서 슬쩍 자기가 피했다라는 그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질문했던 거거든. 낯서니까. 평론가도 낯서니까 똑같은 질문을 했던 거야. 이제야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낯설면서 오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면 대중들한테 흡수됐을 때 우리가 더 쉽게 읽혀질 수 있다라는 거지. 또 하나의 그거는 이 사람 위장 문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침묵하고 있잖아. 그 위장 문제에 대한 그 어떤 그것도 말하지 않는 것도 되게 비겁하고, 그리고 위장이 그렇게 나돌고 막 할 만큼 그럼 이 사람 거 그냥 별로란 얘기야. 그냥 다 그냥 이게 난 걔 위장 문제에서도 걸리고 계속 그 안 좋은 선입견이 이게 안 벗겨지는 것 같아. 안 벗겨지는 거야. 나는 너의 그것을 내가 벗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모든 사람은 다 좋아해.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내가 싫은 사람이 있어. 나도 다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네가 싫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것이 그 좋은 작품이 아니다라는 그 당당함이 있는 건 굉장히 좋아. 나는 그 반항의지는 좋다고 생각해. 그것을 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네 논리를 갖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이 되면은 훨씬 더 좋다는 얘기야. 우리가 공부하는 다 안 좋은 게 아니니까 또 그렇게 말하기는 또 어렵지. 그러면 네가 지금 어디에 걸렸나 보라고. 아까 지은쌤이 도대체 우리가 매일 예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술이란 무엇인가? 네가 가지고 있는 예술론의 그 편협함에 걸렸을 수도 있다고. 그치? 이러면서 자신을 보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술론. 그런데 그게 편협함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모든 걸 다 넓어. 나는 그 현대 작가들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아. 오늘도 뭐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인정할 거 인정하고 가자는 거야. 나는 별론데 누군가는 좋을 수가 있잖아. 그렇게 인정하면서 아닌 걸 억지로 좋아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열어놓고 들을 필요는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그게 와서 닿을 때가 있다고. 내가 백남준이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내가 인정은 하지만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끝까지 그런 사람이 있고, 예전에는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뭐 이러다가 어느 순간 알아차려지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내가 엊그저께 마크 로스코에 대해서 썼거든. 그 카페에. 거기에서 그 얘기를 쓴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울컥거리기는 했지만 나는 로스코가 말하는 그런 식의 감동을 받지 못했었다고. 그러나 내가 그
정말 폼피두 센터 갔을 때 그 한 장 걸려 있는 것에서 비로소 그게 이렇게 딱 접화가 되더라는 거야. 언제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끝까지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네가 싫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박수치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부탁은 네가 싫은 걸 일부러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그걸 거부를 하지 마. 사람들은 근데 나는 싫은데 왜 저렇게 좋아해들? 이러한 어떤 것에 대해서 열어놓고 듣는 태도는 네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 이해하든 안 하든 게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짝에 필요 없어 그거.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태도와 연결되는 거라는 거야. 자,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이어져 보자고. 우리가 예술 공부 왜 해? 이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나는 최소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나는 어제 그저께도 그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내가 감상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이렇게 좀 친구들과 나눔도 하고 그러는데 이랬을 때 더 철저해지는 거야. 철저해진다기보다 더 이렇게 철저하다는 표현이 좀 안 맞고 더 명확해지는 게, 똑같은 사물을 찍어도 그 사물을 누가 찍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되잖아. 내가 오랫동안 강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사진 강의. 같은 소재 다른 주제였어. 그래서 꽃이라는 소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찍어. 근데 그 꽃을 소재로 내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정말 너무 많이 달라. 그래서 꽃이라는 소재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이 사람은 섹슈얼리티한 어떤 걸 표현하고 싶고, 이 사람은 메멘토 모리의 오늘 우리가 가니타스 할 건데 덧없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찍기도 하고, 이 사람은 아름다움을 하기 위해서 찍기도 하고, 이 사람은 생명의 소중함을 위해서 찍기도 하고, 사람마다 전부라기보다 이게 그룹이 있어. 이렇게 꽃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작업하는 A군, B군, C군 이런 식으로 그룹이 있어. 바다도 마찬가지야. 너무나 훌륭한, 너무나 보편적인 소재, 바다, 사람, 꽃, 넓게 풍경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바다를 소재로 하는데 A라는 군, B라는 군, C라는 군 전부 달라. 해석이. 그럼 어느 게 맞아? 맞는 게 어디 있어? 그러면 내가 감상자라면,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어떠한 작가들의 것을 볼 때 내가 그것을 소재로 선택해서 내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선이지, 작가가 그걸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두 번째다. 이 정도의 당당함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거를 고집을 하면 뭐야? 똥고집이 되는 거야. 응?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 똥고집이 되는 거야. 내 것을 내가 오늘 우리가 누구 걸로 할까? 데미안 허스트 거를 봤어. 데미안 허스트 거를 봤을 때 나는 정말 저 뭐야 이렇게 재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어느 거는 그렇고 어느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부주의한 감정을 나한테 주는 사람인데, 그랬어. 데미안 허스트가 그것을 어떤 생각으로 작업을 했던 나하고 상관없어. 좀 더 거칠게 말하면 이 우주 만물에 창조되어 있는 이 형상들, 이 바위와 저 꽃과 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느님께서 어떤 시각으로 만들어 놨든 나하고 상관없어. 일단 내 시각으로 보겠다는 거야. 해석을 한 후에 그것에, 그런데 하나님 저걸 왜 만들었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 작가는 저걸 왜 만들었을까? 작가의 변을 좀 들어볼까? 들어봤더니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 통해? 그럼 작가의 공감대 폭이 생기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걸 얘기를 하네?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생각이 확장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감상자로서의 내가 예술 작품을 본다고 했을 때 예술 작품은 내가 사진 찍는 사물과 똑같은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우연찮게 뭐 보는데 유원 선생님께 밑에 또 그래서 듣다가 이거 뭐야 그러고 끝까지 들은 거거든. 그랬을 때 내가 하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대변을 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들 만나질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문제예요. 여러분들 틀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문제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식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기자가 얘기하는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물론 그 선생님 그 얘기는 안 했지만 같은 맥락으로 얘기한 거거든. 이 정도의 당당함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이란 나한테 이렇게 나를 나 같은 경우 내 삶을 내 존재를 지금 놓여있는 지금 나의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이구나. 응? 이런 느낌이 점점 더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는 행위나 내가 그림을 보는 행위나 똑같은 거구나. 다만 보는 건데 다만 한 가지 틀린 게 있어. 이거는 사람을 거쳐서 나온 거고 나머지 사물들은 조금 아무 의도 없이 있는 거고 이거는 사람의 의도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한 번 더 거쳐지는 거구나. 이런 느낌은 좀 있었어. 그래서 내가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지은쌤의 그 질문을 유원쌤이 답한 거야 라고 얘기를 아까 했던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미순이한테도 요 시각을 가지면서 싫을 때 끝까지 싫어해도 돼. 그런데 싫은 걸 방어하지는 말란 얘기지. 이야기를 들을 때. 좋은 걸 이렇게 보호하지 말듯이 내가 좋다고 해서 그것도 막 이럴 필요가 없듯이 내가 싫은 것을 끝까지 주장하듯이 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이러다가 어느 날 싫어질 수도 있지 나도. 누군가는 너무 좋았다고 어느 날 정말 시시해진 사람도 있고 정말 아니었다가 좋아진 사람도 있듯이 우리가 그걸 열어놓고 보자 는 얘기를 하고 싶었었어. 자,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면 오늘은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세멜레와 디오니소스 신화를 물론 했지만 이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고 그러면서 죽음과 부활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 있는데 이걸 이참에 한번 체크해보자는 거야. 각자들. 과연 동전의 앞뒷면으로 정말 나한테 붙어있나? 죽음과 부활이? 붙어있다면 어떻게 붙어있나? 다른 작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거를 체크해보자는 의미야. 자, 여기에서 이제 세멜레보다는 디오니소스인데 디오니소스는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했을 때 이거를 막 섞어갖고 같이 수업도 했고 세멜레를 중심으로 더 많이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이거를 조금 분리해갖고 두 가지 코드를 한번 같이 디오니소스 신화는 크게 두 가지로 전승이 돼. 하나는 제우스와 페르세포네가 결혼해서 낳았다. 그랬는데 아기를 낳는데 어떻게 했어? 헤라가 이 애를 갖다가 그 티탄족들한테 그러니까 티탄족들은 뭐야? 그 선조들이잖아. 응? 선조들한테 얘를 좀 죽여달라고. 그래서 갈기갈기 찢어서 이렇게 뿌렸어. 갈기갈기 찢어서 애를 갈기갈기 찢어서 뿌렸는데 거기서 아직 죽지 않은 심장 팔짝팔짝 뛰는 심장을 아테나가 찾아갖고 그것도 뭐 몇 가지 이렇게 갈라지더라고. 그냥 이 한 가지로만 하자고. 아테나가 이렇게 찾아갖고 제우스한테 줬어. 그래서 제우스가 허벅지에다 심장을 집어넣었어. 그래갖고 태어났어. 하는 전승되는 신화가 한 가지 있고 그래서 디오니소스의 살을 갈기갈기 찢어서 벌판에다 버렸다는 얘기는
곡식의 생명력과 연결되는 상징 코드야. 이게 이집트 신화야. 우리가 아직 이집트 신화 이쪽은 전혀 이집트나 북유럽이나 거의 손을 안 대고는 있지만 그 이집트 신화에서 이름을 잃어버려. 오시리스하고 이시스지. 지연이는 알아. 오시리스. 오시리스하고 이시스가 부부였는데 어쨌든 오시리스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집트 그 저기 건국 신화 비슷한 거야. 우리 단군 신화처럼. 그 동생 세트라는 사람이 오시리스 자기 형을 갖다가 음해를 해갖고 결국 이렇게 상자 속에다 집어넣어서 바닷속에 죽여버려. 그랬는데 그 와이프인 누이면서 와이프인 이시스가 어쨌든 거 다시 살려내. 근데 또 다시 죽였을 때는 어떻게 죽이느냐면 갈기 찢어서 버려. 근데 그거를 갈기 찢어서 버렸다는 것 하나. 그 이집트 신화가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로 전승되는 겁니다. 요거 잠깐만 체크하고 갈게요. 그리스 유럽 문명이 4대 문명이 4대 문명 어디 뭐야? 이거 여러분들 알아야지 돼. 기본은. 황하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그쪽 그 터키 쪽 있는데. 이집트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황하 문명은 이제 중국 문명. 그다음에 이집트 문명. 또 하나가 뭐지?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흐르는 거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건 지금 어디냐면 터키 쪽이야. 문명이 그렇게 일어난다고.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인더스 문명은 무슨 강이 흘러? 인더스 강이 흘러. 인도에는 인더스 강과 겐지스 강 두 개가 흘러요. 그런데 인더스 강이 흐르는 곳에서 문명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 황호 문명, 중국 문명, 양쯔강이 흘러.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나일강이 흘러. 자, 여러분들 여기서 봐봐. 유럽 있어 없어? 그리스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이렇게 문명이 생기면서 바로 뭐가 동시에 같이 생겨? 신화가 생겨, 신화가. 인류의 그 신화는 우리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 현생 인류가 이렇게 문명을 이루면서부터 신화는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 신화가 유럽의 신화, 그리스 신화는 티그리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넘어온 그 신화와 이집트 문명에서 넘어온 신화가 이렇게 막 짬뽕이 되고 지네 안에서 있는 신화들이 마구 섞여갖고 만들어지는 신화들이야. 그러니까 그 오시리스가 갈기갈기 찢어져서 버려졌다는 것은 이게 농작물에 그 수확하는 거하고 비슷한 의미야. 디오니소스 아니야? 아니, 미안해. 이제 지금 이집트 하는 거야.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화. 바로 이 신화가 그대로 전승이 돼서 디오니소스 신화에서도 이렇게 디오니소스를 갈기갈기 찢어서 버렸다. 이것이 상징하는 건 뭐야? 디오니소스는 땅의 신과 연결이 된다. 농작물, 그러니까 생명, 땅과 연결되는 신이다. 그치?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페르세포네는 사람이야. 그치? 제우스가 페르세포네하고 연애를 해서 디오니소스는 헤라가 시켜서 티탄족들한테 찢어 발기해서 버리라고 하는 바람에 버려져서 심장을 아테네가 주워다가 심정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다가 허벅지에서 넣었다고. 자, 그러니까 허벅지에서 태어났어. 디오니소스 2번 태어나서 첫 번째는 페르세포네한테 태어났어. 그런데 찢어져 갖고 2번째는 어디서 태어났어? 제우스한테 태어났어. 그래서 2번 태어났어, 부활했어. 그치? 2번 태어났다는 것은 부활했다는 거야. 부활했어? 뭐야? 신이 되는 거야. 언니 세멜레와 페르세포네가 같은 사람이야? 아니지. 이제 2번째 전승을 얘기할 거야. 그 페르세포네가 에르메스인가 아니면 누구랑 또 되게 좋아해가지고 막 그림에 나오고 그랬을 땐 그 저게 아니야? 페르세포네는 하데스의 부인이지?
자, 여러분들 지우개수. 페르세포네의 엄마가 누구예요? 데메테르? 그렇지, 데메테르. 데메테르가 페르세포네의 엄마야. 데메테르는 누구예요? 제우스와 데메테르가 합쳐갖고 누구를 낳느냐면 페르세포네를 냈어. 그러면 이 신화로 따지면은 아비하고 딸하고 해서 디오니소스를 낳은 거야. 그러니까 신화를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정말 이제 놀랍지도 않아. 사랑과 전쟁이야. 이 페르세포네는 뭐라고? 그렇던 페르세포네가 하데스, 저기 에로스의 화살을 맞고 하데스가 뿅 가갖고 저기 페르세포네를 딱 안아갖고 지하로 내려가고 하데스의 부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었잖아. 바로 그 페르세포네하고 결혼했다는 거야. 이 세멜레는 누구냐면 이 페르세포네는 데메테르의 딸이라면 세멜레는 우리 오이디푸스 신화 했었지. 오이디푸스의 고향이 나라가 어디야? 테베지. 테베의 시조 카르모스라는 왕이 난 딸이야. 공주야, 공주 말하자면. 카드모스의 딸인 거야. 그 다음에 한번 거쳐는 어쨌든 테베의 공주야. 한번 거치는지 발달인지 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말하자면 테베의 공주인 사람인 거야. 제우스가 이 테베의 공주인 세멜라와 연애를 해서 연애를 해서 임신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때는 신화가 어떻게 전승이 되느냐면 임신하고 연애를 하고 그 테베 장안에 이제 제우스하고 세멜라가 연애를 한다라는 게 소문이 쫙 퍼졌어. 헤라가 질투심에 의해서 누구로 변해? 세멜레의 유모로 변해. 백설공주가 똑같지. 유모로 변해서 세멜레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야. 야, 장안에 그렇게 소문이 났더라. 너 근데 진짜로 그 제우스 신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망나니일 수도 있잖아.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호기심으로 꼬드겨. 이거 우리 많이 보잖아, 여기저기서. 푸시케도 그랬고, 그치? 신화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잖아. 응? 꼬드기니까 홀라당 넘어가. 그래갖고 진짜인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우스한테 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요때 꼭 뭐를 하냐면 약속을 하고 하잖아. 부탁이 하나 있어요. 오케이, 뭐 들어줘야 돼. 스티스 강에 맹세하고 들어주실 거죠? 맹세할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차차 했지만 안 보여줄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로 변신한 가장 약한 게 무언가 했더니 번개였다는 거야. 그래서 번개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순간에 불에 타서 죽었어. 우리가 그때는 이걸 갖고 있었어요. 여기서 상징 의미가 어쨌든 이걸 이제 다시 얘기하면은 불에 타서 번개불에 타는 그 느낌 때문에 깜짝 놀라갖고 그러니까 세밀라는 타 죽어. 그런데 타 죽는데 뱃속에서 7개월 된 디오니소스를 딱 꺼내갖고 자기 허벅지에다 또 심어. 또 허벅지야? 똑같이 허벅지야, 제우스가. 왜? 정령, 땅, 정욕 이런 것하고 연결돼. 페니스라고도 하고 또 해. 근데 허벅지에다 또 심어. 그러고 세밀라는 타 죽고 디오니소스가 태어났어. 이게 바로 디오니소스는 페르세포네든 세멜라든 인간의 자식이란 말이야. 인간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올림푸스 12신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거야. 디오니소스는 엄마가 둘이야. 페르세포네, 세멜라 말고 페르세포네도 엄마고 자기를 제우스도 엄마인 거야. 자기를 낳아줬으니까. 엄마라는 것은 그 아기가 태어나는 그 공간이 엄마인 거잖아. 응? 그러니까 제우스로 신으로 부활해서 다시 신한테 태어났으니까. 부활했단 말이야. 그래서 2번 태어났는데 뭘로 태어나서? 신으로 태어난 거야. 처음에는 인간이었었는데 세멜라한테 태어났었는데
페르세폰한테 태어났었는데 제우스 허벅지 속에 들어가는 바람에 신으로 부활했다. 우리가 이 부분의 상징성을 이해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지멋대로인 것 같아도 신의 자리에 인간은 영웅으로 올라갈지언정 신의 12신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디오니소스가 부활했기 때문이다. 2번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는 해석을 누군가가 해놨는데 그럴듯해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부분을 나눠야지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검색하면 언니 디오니소스는 세밀레의 아들로만 나오지 페르세폰의 아들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나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세밀레의 아들로만 나와. 그런데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뭐 강승중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한 거 있잖아. 아니 김승중이 누구냐면은 돌의 딸이야. 돌의 딸인데 이 사람의 저기 캐나다 그 종신 교수거든. 히랍 그 고고학 예술 고고학 쪽으로. 그래서 그 사람 쓴 글에는 이런 것들이 나와.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신화라는 것은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뉘어서 전달이 돼. 똑같은 얘기가 여기서는 이렇게 전달되고 저기서는 저렇게 전달되는 것처럼. 아니 우리 페르세폰에 배울 때도 하데스의 부인으로만 많이 배우지 않았나? 그랬어. 그때는 디오니소스 하데스를 그때는 페르세폰에만 했잖아. 지금 디오니소스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디오니소스 할 때도 그때는 페르세폰의 부인 이건 얘기 안 했었어. 세밀라요. 그때는 제목이 뭐였느냐면 세밀라가 주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언제 배웠느냐면은 인간을 키워드로 뽑아서 다이달로스, 세멜레, 푸시키 인간을 키워드로 뽑아서 나온 신화했을 때는 세밀레가 중심이었지 디오니소스가 중심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때도 페르세포네를 할 수는 없었지. 그러니까 지금 디오니소스를 내가 여기에서 이걸 끌어올리잖아.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이제 세밀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같이 봐야지. 그러니까 한 신화가 다양하게 어떤 버전으로 어떤 관점을 아까 우리 이완 선생님 얘기했듯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 과정에서 자기 식의 디오니소스가 나올 수 있으면 이제 좋은 거지. 누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을 전부 모아서 짬뽕 시켰더니 나는 이런 식의 것이 나의 디오니소스야.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야. 여긴 정답이 없어. 내 언어로 말하면 그게 나한테는 정답인 거야.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객관성을 한 상태에서 해야지 되는 거겠지.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디오니소스가 누구를 쫓아낸 게 아니라 스스로 물러났지만 12신 자리에서 올림푸스 12신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디오니소스가 그 자리를 차지했느냐면 바로의 신. 바로의 여신, 로마 이름으로는 베누스, 우리 그리스 이름은 헤스티아. 그치? 너무 이름이 두 개가 어려워. 헤스티아가 그러니까 자기는 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갈게. 그러고 나서 그 자리를 디오니소스가 올라갔지. 그래서 이게 이제 미순이처럼 이렇게 어떤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이것이 맞아야지 되는 사람들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신화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연구했던 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오니소스를 급하게 그리스에서 후대도 아니야. 그때 1950 몇 년인가 그렇게 됐어. 70 몇 년이었어. 진짜 최근이야. 70 몇 년이었나? 하여간 최근에 디오니소스를 12신 자리에다 넣은 거는 바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논리를 집어넣어 갖고 헤스티아 자리가 알려주고 이렇게 됐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12신 자리를. 자, 이거 다 누가 만든 거야? 우리 이럴 때 한 번씩 점검해야지 돼. 사람이 만든 거야. 사람이 만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때 그것이 정설처럼 되는 거야. 또는 헤스티아가 더 원대한 꿈을 갖고 화루를 갖고
중앙으로 딱 앉았다는 설도 있지. 그래 난 그거 몰라. 그것도 이제 불의 여신이잖아. 야, 헤스티아를 그런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재밌겠다. 결국 인간이 쓸데없는 얘기인데 한 가지만 더 할게. 쓸데없는 얘기. 인간의 종이 6종인가 있었대. 근데 현생인류는 호모사피엔스로 될 때 될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요인이 뭐냐면 불의 사용이라는 거잖아요. 네안데르탈인이 훨씬 더 힘이 셌는데 그를 멸종시키고 호모사피엔스가 현생인류를 승할 수 있었던 거는 불을 사용하고 직립. 네안데르탈인도 직립은 했어. 근데 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 때문에 그 프로메테우스나 이런 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인간이 가장 원대한 욕망인 거지. 불. 프로메테우스는 그래서 인간 영웅의 최고 영웅이 될 수 있는 거잖아. 바로 그러한 야심으로 여자 프로메테우스의 꿈을 품고 부드럽게 인간 자리로 내려와서 중앙의 자리를 잡았다는 그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네. 그러네. 그 말도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다. 재밌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풀어가면 재미있지.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야. 12신에 올라오게 된 거. 그럼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부활. 부활이라는 것은 아까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죽음과 부활은 동전의 앞뒷면이야 라고 아무 의심 없이 너무 상식적인 것처럼 내가 말을 던졌는데 저는 왜 죽음과 부활이 앞뒷면인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죽음과 태어남이 앞뒷면 아닌가? 이렇게.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예전에 내가 그 얘기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나는 당연히 죽음과 탄생 이럴 줄 알았는데 제목이 죽음과 부활이었나? 이거 보기 전까지도 오늘의 주제는 죽음과 탄생이라고 생각했어. 자, 우리 요 죽음의 반대말은 태어남이 아닙니다. 죽음의 반대말은 부활입니다. 라는 글을 쓴 우리나라 누군가에 대해서 수업하면서 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 들은 거는 지금 들으니까 들은 것 같아. 들은 것 기억 같기도 못해도 해. 같기도 해. 응? 그렇다니까 같기도 그런가 하지. 보다 해.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나도 상관없어. 내가 그때 그 문장을 보고서 진짜 무릎을 쳤던 문장 중에 하나야. 아무 생각 없이 죽음의 반대말은 탄생이야. 근데 죽음의 반대말은 탄생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라는 의견,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풀었던 어떤 게 있었어. 나도 하도 오래돼서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자, 안 들었던 말은 아니야. 지금 들으니까 확실히 들었던 말이야. 그랬을 때 탄생과 연결되는 단어는 윤회겠지. 그치? 윤회와 부활의 같은 단어 같지만 지금 여기서 신과 연결시켰을 때 부활의 개념은 조금 다른 말이야. 그치? 자, 내가 다시 설명할게. 기독교에서 먼 훗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이 열린 날 우리들 모두가 이거 1권 어디 있어? 1권. 그거 어떻게 알아? 네, 잠깐만 여기 있다. 이거 어떻게 알겠어? 자, 요 그림 잘 보여? 전혀. 안 보이나? 이게 뭐냐면 어렴풋하게 보이지? 이게 뭐냐면 관뚜껑 속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미이라처럼 누워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야?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야. 응? 이때 일어날 때는 뭐야? 천국에서 일어나는 거야. 예전에 그 흠 있는 몸이 아니라 온전하게 새로운 몸으로. 이 부활 개념이란 말이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디오니소스가 신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흠있는 인간의 그 결핍이 이게 관념이지. 지금 우리 모두의 관념이야. 결핍이 있는 그런 그 조건에 숙명적인 한계 조건을 타고난 그 인간이 아니라 그 인간의 몸이 아니라 온전히 그걸 벗어나 시공을 초월한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로 다시 깨어난다.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 그렇게 깨어난다라는 게 기독교 관념이란 말이야. 지금 말고 예전에 응? 중세 시대까지 이게 기독교 관념이야. 그리고 이 기독교 관념은 어디서 왔어? 유럽 저기 이집트에 여러분들 이집트의 미이라 생각해봐. 미이라가 결국 뭐야? 투탕카멘 지금 있잖아. 전쟁 기념관에서 전시하고 있어. 그거 그 전부 재현한 나도 아직 안 가봤는데 전부 재현한 거지만 진짜 잘 해놨다고. 그 이집트 그 사람이 너무 감동해갖고 막 써놓은 걸 내가 봤거든.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여러분들도 시간 되면 한번 가보자. 거기 투탕카멘 전시도 보고 호모사피엔스 전시가 지금 중앙 국립박물관에 싸고 있거든. 나 그거 봤어. 너 그거 봤어? 나 그거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어 나는. 어쨌든 그거하고들 전부 이제 보려고 하는데 바로 그 투탕카멘 18살 때 죽었다고. 투탕카멘이 18조 왕조의 이집트의 18대 왕조야. 예? 18살 때 죽은 투탕카멘의 그 시신이 도굴이 전혀 안 됐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대로 있었다는 거야. 야, 진짜 대단하지. 바로 그 정신이 그대로 천당에 그것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났어. 지금 냉동인간 시킨 사람 꽤 있대. 부자들 중에. 그렇다는 거지. 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특히 미국에는 꽤 있대. 심지어는 내가 정말 그 얘기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장흥에 그 대장 애니어그램 원장님 있잖아. 그 원장님 내가 한두 번씩 얘기했었잖아. 장흥 애니어그램. 네, 알아요. 그분 오빠가 미국의 냉동으로 그렇게 했었어.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집안이었던 거야. 그랬는데 하여간 몇 년 전에 그거를 풀었어.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이거 갖고 와서 여기서 화장해서 이제 이렇게 했어. 그런데 그렇게 한국으로 갖고 오는데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었다. 나는 그때 정말 충격받았어.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것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에 더군다나 그 집은 이제 선조부터 내는 그 집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구나. 보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아니지. 기독교인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야. 보수 기독교인들은 새하늘 새 땅에 대한 그 개념이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 화장을 안 하잖아. 근데 화장을 하셨네. 깬 거지 이제 그게. 목사님 이제 그게 완전히 목사님 많이 깨어져 있고 그 집의 목사만 셋이야. 그 형제 중에. 어쨌든 그때 놈들 현재까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까지도. 미래 형태를 하는 거. 이 관념이 그렇게 강한 거야. 그 영생을 그렇게 부활한다. 그거는 기독교인 사상이 아닌데. 크게 보면 맞지. 크게 보면. 아니 자살도 안 되듯이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걸 왜 자기가 왜 그거를 거부하고 부활의 육신을 그럼 냉동 안 한 사람은 다 부활 안 하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겠지 뭐. 과학의 힘으로. 내가 한 20여 년 전에 나랑 이렇게 공부했던 어떤 그 정견쌤이라고 있어. 그 양반이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요한계시록을 믿으세요? 몰라요. 그랬을 때 아니 이제 육신이 부활한다고 했는데 육신의 부활을 믿으세요? 그래서 육신의 부활이라기보다는 정신의 부활이겠죠. 영혼의 부활이겠죠. 그랬더니 여기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육신의 부활.
그러면 당신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야. 이렇게 다 썩어 없어지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 부활한다고 생각하냐. 이거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질문을 하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아니, 뼈도 뼈를 다 의심을 하지 않나요? 응? 나도 그래서 맨날 나도 이제 처음 이제 종교를 갖고 그랬을 때, 그럼 화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육신이 썩어도 부활하듯이 아무것도 없어도 다시 부활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로 부활을 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남아 있는 거. 그래서 그럼 하긴 뭐 썩어 없어진 뼈나 그건 뼈라도 있는 뼈가루나 뭐 뼈덩이나 뭐 똑같다고 생각하면 뭐 부활을 한다니까 화장을 한 사람도 부활할 테고 뭐 뼈 묻어 있는 사람도 부활할 테고 냉동하는 사람도 자, 부활할 봐봐. 테고. 뼈가 부활하는 것, 뼈와 살로 이루어졌을 때 살까지 부활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야? 미이라잖아. 그리고 뼈가 그대로 보여지는 대로 부활해야지 된다라는 그 관념이 뭐냐면은 이집트 미술의 정명성의 원리의 그림 이유인 거야. 정면성. 거기 정면성의 원리는 왜 나와요? 여긴 왜 나오냐? 여기 그림을 그릴 때 생각해봐. 가슴은 뭐야? 정면. 얼굴은 이렇게 해야지 다 나오니까 측면. 눈은 얼굴 이렇게 되는데 눈은 정면. 옆으로. 이집트 그림 여러분들 잘 봐봐. 눈은 정면. 발은 이렇게 됐을 때 오른쪽 발에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발가락이 다 나와. 그럼 이쪽은 이게 잘 안 나와야지 되잖아. 똑같이 이쪽 발가락도 다 나와. 그러니까 내가 알고, 그래서 피카소가 그 얘기를 해. 나는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대로 그린다. 이게 중세부터 지금까지 전부 연결된 어떤 관들이 있어. 이렇게 사람의 관념이라는 게 그렇게 갑자기 안 바뀌는 거야. 그 중에서 가장 안 바뀌는 것이 뭐냐면 장례문화라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런 그 원리는 어디에서 정면성의 원리가 왜 나오냐면 그렇게 보여지는 대로 나중에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부활한다. 응.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안심이 되는 게 전체적으로 퍼져 있었던 거야. 왜? 사막이잖아. 응? 거기서 바라볼 수 있는 건 뭐야? 그러니까 너무 자꾸 딴 데로 나가. 그러니까 안 갈래.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것, 그게 미이라였단 말이야. 그 미이라가 지금 현대판 냉동하고 똑같은 거야.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관념이 사람들은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현재에만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뭐 신피질인가 뭔가가 갑자기 인간 안에서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겠지, 어느 순간이니까 갑자기 확 이게 증가되는 바람에 생각이 지금 이 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 것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뭐가 생겨서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생 인류가 만들어진 거예요. 현생 인류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죽음과, 아까 왜 죽음과 탄생이 아니고 부활이나 했을 때 이 부활에 대한 설명하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데, 이때 말하는 그 부활은 윤회하고는 조금 다른 거야. 윤회는 온전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계속 다시 태어나는 거고, 이번 생에 숙제 다 못한 거 다음 생에 가서 숙제해야지 되니까 태어나는 거잖아, 윤회는. 그런데 부활,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뭐다? 온전한 상태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윤회가, 내가 이 얘기 자주 하는데, 윤회가 매듭돼서 어느 순간인가 대나무를 생각했을 때 퉁쳐갖고 그냥 부활로 말하는 거다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잘 하는데, 윤회는 매듭쳐서 어느 순간인가 이제 이 업을 다 닦아졌어. 그런 측면에서 죽음과 탄생의 윤회라는 단어가 좀 만날 수 있지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부활이든 윤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한다면 탄생은 조금 달라. 윤회하고 탄생은 또 달라. 여기는 뭐가 전제가 되느냐면 영혼을 믿는다는 전제가 되는 거야.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이 육체를 구성하는 영혼을 믿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야. 부활이 아니면 탄생이? 부활이? 부활과 윤회는 부활과 탄생은 영혼이 저기 안 돼도 상관없어. 그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라고 스스로들 한번 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었는데 진짜 나 그거 믿나? 이런 거 한 번씩 체크해봐야지 돼. 그러니까 해가 맨날 뜨니까 뜨나보다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해 뜨는 게 정말 신기하듯이.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두려우면은 밤에 그게 뭐야? 밤에 이집트에서는 그랬대잖아. 그 태양신을 라하고 그 뱀으로 이름은 잃어버렸어. 뱀으로 있는 밤의 신이 매일 싸워. 매일 싸우는데 꼭 태양신이 이겨. 그래서 그 다음날 또 해가 뜨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신한테 너무 고마워하는 거야. 또 어쩌다 한 번씩 줘. 언제 지냐? 어두운 날? 어두운 날이 언제야? 폭풍 오고 구름 많이 끼고. 일시. 아. 폭풍 오고 구름 끼는 것은 차라리 구름이지만 일식 진짜 딱 덮어질 때 이때 한번 지는 거야. 그래서 이때가 어떻게 되는 거야? 큰일 나는 일이야. 난리가 나는 거야. 이런 관념으로 이게 여기 신피질이 확장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망상이 생기니까 이 망상이 이렇게 주산 개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돼갖고 오늘날까지 이 인간이 이 지구상에 이게 으뜸처럼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라고 잘난 척하고. 그랬을 때 과연 그 당시는 분명히 과학적인 증명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으로 만들어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통적인 관념이었을 거라고. 신관념이. 그래서 토테미즘이 생기고 애니미즘이 생기고 샤머니즘이 생기는 거라고. 토테미즘은 정령이 저기 더 큰 것을 내가 믿는 거. 어떤 것 같은 거. 바위를 믿고 이런 식으로. 애니미즘은 모든 것에 신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 정령이 들어있다고. 그 다음에 또 뭐 내가 금방 또 뭐 얘기했니? 애니미즘. 샤머니즘은 무당 연결시켜준다는 거. 매개자. 어쨌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학의 발달도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긴 시간이 흐르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실제로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진짜 같아. 조금씩 신비가 벗겨지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 시점에서 없어진 거는 바로 그 부활에 대한 개념이 저 멀리 뚝 떨어져 있는 어떤 곳에서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우주의 질서와 해당되는 신의 기운. 정예는 요즘에 그것을 큰 나라고 느꼈다고 하는데 큰 나, 참나. 미순이한테는 하느님, 지은쌤한테는 주님. 뭐 이런 지은쌤이 나 이제 주님이라고 하려고 했던 바로 그 주님. 뭐 이러한 어떠한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우주의 에너지 질서 연결돼 있는 어떤 형상이 아니라 연결돼 있는 것이다라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보편관념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예전에는 이게 전혀 안 됐다가. 그게 의식의 진화라는 게 그게 의식의 진화인 거지. 이 과정에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씩 체크를 해볼 때 여러분들 안에 막연하게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불안과 두려움 같은 것들이 다시 한번 청소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 번씩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데 여기에서 신의 광이라고 내가 써놓은 게 뭐냐면 바로 그 느낌, 그 광이라고 하는 그 뭐라고 그럴까? 신성을 느끼는, 큰 나를 느끼고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 느끼고 느닷없이 이게 들어오는 그 진리, 큰 진리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것이 아직 너무 어두울 때 세게 비치면 미친다고, 다 죽는다고. 이게 세멜라의 그 제우스의 번개불에 타 죽는 걸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재들이 일찍 죽는 걸로 나는 해석도 돼. 그리고 예전부터 지금이나 이렇게 모든 게 오픈돼서 얘기를 하지, 예전에는 이런 얘기는 천기누설이라고 했잖아. 요즘 천기누설이라는 단어 거의 안 쓴다, 그치? 우리 그런데 어린 시절에 천기누설이라는 단어 많이 쓰지 않았어? 텔레비 프로도 막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 천기누설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천기누설하면 큰일 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어떻게 전해진다고?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한테 연결이 돼서 비의적으로, 비밀스럽게 전해졌다고, 예전에는. 그래서 라즈니 씨의 그 마하무드라의 노래라는 그 책에 보면은 나룻바가 선생인지 틸룻바가 선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가 선생이야. 그 선생이 계속 제자를 찾아서 이렇게 막 헤매. 이 나라도 가고 저 나라도 가고 그러다가 드디어 그냥 틸룻바를 선생이라고 하자. 나룻바를 찾았어. 그래서 너무 좋아하면서 이제 나는 죽어도 된다. 왜냐하면 내 제자, 이것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그게 뭐야? 길이 이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죽었을 때는 이래서 죽어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인류의 진화가 계속해서 된다라는 거야. 죽음으로써 인류는 언제나 젊을 수 있다라는 거야. 죽어야 태어나니까. 그렇게 비의적으로 전달이 됐고, 이 비의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각 나라에 특히 오래된 문명 쪽에는 많이 남아있겠지. 그러니까 근대가 시작되고 18세기, 19세기 이때쯤 됐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깨어난 사람들이 그런 걸 찾아서 돌아다녔는데 다 어디로 다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먼저 일어났던 중동 지방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이집트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렇게 떠다니는 이야기들을 찾아다니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들어서 그거를 또 이렇게 전달하고 또 이렇게 전달하고 그게 그룹으로 형성이 된 게 이제 약간 노출이 되기 시작한 거지.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룹으로 형성이 돼서 우리들도 모두가 알 수 있게끔 나온 게 뭐라고? 신지학회라고. 우리 언젠가 신지학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한번 했었지? 그루제프 때문에 했던 거 아니야? 그루제프 때문에 했던 거는 애니어그램에서 한 거, 그 전에 우리들도 한번 했어. 신지학회에 대해서. 신지학회라는 것은 신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들인 거야. 이거 아마 칸딘스키 하면서 했을 가능성이 많아. 칸딘스키가 신지학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르지에프도 신지학회 회원이었어. 그러니까 신지학회 회원들이 유럽 그 지성인들 중에는 말라비치도 몬드리안도 다 신지학회 회원들이었어. 굉장히 유럽 지성인들한테는 신지학회 회원들이 많았어. 그래서 추상이 발달하는 거거든. 관념적인 어떤 추상이 발달하는 거. 바로 그렇게 전달이 되는 게 영혼의 그 세계에 대한 것을 연결돼서 전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진짜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알고 그게 뭐지? 얘 밥하러 갔나봐. 우리도 밥 먹고 왔자. 경숙이도 어차피 와야지 되니까 예. 알고 저기 조금 이따가 예. 다시 진행합시다. 그래요. 예. 이따가 합시다. 예.
맛있게들 점심 먹고 다시 부를게요. 네. 네.